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소득주도의 성장에 방점을 찍었던 과거와는 달리 기업 투자를 늘려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서도 보완을 주문했는데요. 경제 전문가시죠.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열린 확대 경제장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 장관회의를 주재한 게 취임 후 처음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청와대가 너무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내각이 좀 그거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네네. 예, 1년 8개월이 지난 어제서야 이제 그 내각을 중심으로 한 확대 경제장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경제 정책 보시고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저는 어제 경제 정책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투자 확대가 이제 되어서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라는 것인데요.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이제 다를 바 없는 얘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투자 확대해서 경제 활력이 생긴다 해도 이게 공정한 경제 생태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이 성장의 과실이 또 대기업과 그 대기업에 있는 노동자만 누리고 막상 중소기업과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 또 자영업자들한테는 이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정부도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양극화라고 했는데 이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더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정권 초기에 이제 그 공정경제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정부도 주도하고 있는데 네네.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거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또는 재벌개혁, 선제적인 구조조정 등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막상 이런 숙제들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또 이렇게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대기업에 매달리는 정책으로 회귀를 한 것이고 중소 중견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은 없고 당장의 민생 문제 해결하려고 개혁이 후퇴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주셨는데 예. 사실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업 투자, 민간 투자 늘리고 내수 살리겠다. 이쯤 되면은 궤도 수정이라는 점에서 좀 호평도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현재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소득주도 성장론만 외치다가 나름 경제 활력으로 방향 전환한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공정경제 같은 경제 개혁 조치들이 추진되지 않고 결국 또 성장하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점 정부가 명심하고 공정경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난 11월에 대통령이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하셨고 그다음에 무역의 날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정 경제를 기반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공정 경제에 대한 어떤 방점을 좀 가지고 있는 듯 했거든요. 근데 막상 어제는 공정 경제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정부가 방점을 찍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대목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년 8개월 동안 소득주도 성장한다면서 최저임금을 굉장히 급격히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장 며칠 후인 2019년 들어서면은 또 10.9%가 올라서 또 이제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취지는 좋은데요. 문제는 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이제 이미 올해도 3조 원에 달하는 돈을 썼었는데 막상 그 돈 다 쓰지도 못했다. 그리고 별 효과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하고 계속 국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 장려 세제를 확대하자라고 해서 정부가 이번에 좀 받아들여서 재정과 세법 개정안도 됐고요. 예. 그런 그 정부의 국회 등에서 내놓는 좀 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내년 이제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 그 10만보다 소폭 늘어난 15만 명으로 전망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 중에 이제 단기 일자리가 많아서 일자리 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많아왔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 그러면 좀 개선이 될까요? 일단은 정부가 자꾸 재정을 투입해서 그 정부 주도하에 일자리를 늘리려는 그 정책을 펴고 있는데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특히나 단기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뭐 대학 내에서 전등 끄기 하는 아르바이트 무슨 풀뽑기 아르바이트 이런 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피해야 될 정책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 증원 같은 경우도 한번 이게 공무원 증원이 되면은 이건 30년 이상인 그 정부가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진짜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에 더 정부가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최저임금이 당장 며칠 후에 오르는데 이 부분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오히려 없앨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당에서는 이 최저임금에 대한 그 인상을 6개월이라도 유예하자라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네요. 일자리의 질 문제가 나와서 얘기입니다만 어제 고 김용균 씨 빈소에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16년에 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이후로 저희 당이 가장 앞장서서 그 산업안전법을 저희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원청에 대한 그 산재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이제 저희가 발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여러 공공기관 내에서 특히나 이 위험의 외주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과거에 그 공공기관을 민영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정규직이 하던 일을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그 자회사를 민간에 매각을 하게 되면서 민간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공공성이나 안전성 확보보다는 비용을 절감해서 소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을 또 많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의 외주화 부분, 특히나 공공 부분에서 일어나는 것은 정부가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 대통령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좀 강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라고요.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정이나 또는 그 정책에 관련된 법안에 관련된 내용은 국회에서도 충분히 협조할 그런 자세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서민들의 삶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나와주기를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가 어떤 대책 세워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아까 일자리 안정자금 말씀드렸는데 막상 이게 신청하기도 힘들고 막상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장했던 게 아까 근로장려 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인 사업소득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대상과 그다음에 금액을 확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추가로 법안을 냈는데 막상 통과는 안 됐지만은 이 근로소득 장려세제에 대한 그 지원금을 지금은 1년 안에만 그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신청 기간을 5년으로 연장을 해서 그 청구권을 좀 더 확대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자영업자들의 비용 중에서 뭐 카드 그 수수료 인하도 하고 뭐 몇 가지 하지만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이 좀 큽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이랄지, 정부가 뭔가 좀 세제에 대한 지원도 좀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이 나왔는데 정부가 4가지 복수안을 제시를 했어요. 단일안을 제시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예. 국회나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그 지적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정부가 뭔가 이제 안을 딱 제시하고 어떤 안을 기준으로 좀 논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네네. 결국 이제 법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이 4가지는 솔직히 모든 상황을 다 나열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네. 제시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고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저는 우리 현재 국민연금에 대해서 여론으로서 판단을 하자라는 식의 지금 이런 행태는 굉장히 잘못됐다. 당연히 뭐 여론이야 덜 내고 더 받고 그렇죠. 싶은 게 이제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예. 그렇게 되면은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연금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논의를 했던 건데 예. 결국 원점으로 계속 되돌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은 좀 너무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가장 적절한 안을 이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뭐 소득 대체율을 45%로 높이되 보험료율을 12% 올리는 뭐 3안이라든지 4안 이런 거는 미래 세대 부담을 더 늘리는 계약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개편안이 나왔는데도 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은 여전한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네. 바로 저는 좀 더 내고 더 받자라는 취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를 지향을 하고 하지만은 저희가 현재 수준에서는 처음부터 이제 고복지로 갈 수는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중부담 중복지 어느 정도 세금이나 연금에 대한 사회기여금을 더 내고 혜택을 더 받자는 쪽으로 사회적인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면에서 현재 연금에 대한 과거에 우리 앞세대가 조금 덜 내고 많이 받았던 것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더 내고 조금 더 받자라는 취지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민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제 또 고갈에 대한 위험 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연금 부담을 국민들이 더 내야 되는 거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최근에 정치적 배후설에 휘말리기도 하셨던데요. 황제보석 논란을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배후 의혹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부인하셨는데 이 기회에 어떻게 된 일인지 좀 해명을 좀 하신다면은요. 제가 여기 국회에 오기 전에 이제 좋은 기업 지배구조 연구소라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네. 이 연구소가 했던 일은 재벌들을 이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네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태광그룹에 대해서도 공시 정보를 보면서 이제 불법 행위들의 단서를 찾아냈고요. 예. 이런 내용들이 이후에 태광그룹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검찰에 수사를 협조해주고 그다음에 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증인으로 직접 나가서 증언도 했습니다.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이 악연이 있다라고 이호진 회장의 변호인이 말씀을 하시고 제가 움직이면 언론과 국세청, 검찰청까지 움직여서 태광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런 이제 배우설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배우가 아니라 항상 앞에 서서 정정당당하게 일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제가 배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학재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서 다시 이제 한국당으로 오늘 복당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저희 당 대표인 손학규 대표께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학재 의원님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할 당시에
계속 그 한국당으로의 복당을 끝까지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어렵게 같이 합류를 해서 있었지만 역시 뭐 좀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그 옷을 입고 계셨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실 분은 가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바른 미래당이 좀 더 개혁이나 어떤 이제 중도에 대한 그 신념이 강한 분들로 더 똘똘 뭉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시는 건 맞지만 어쨌든 바른미래당 몫의 정보위원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요. 어떤 제도적으로 뭐 이렇게 그 정보위원장 자리를 내놓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정치 도의상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이학재 의원님이 그 정보위원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말씀한 게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정부기관을 개혁하고 대한민국 평화정착과 통일을 앞당기는 정당으로서 자신이 정보위원장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본인이 이제 바른미래당의 소속이 아니게 된다면 당연히 정부위원장은 내려놓고 가셔야 되고요. 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몫은 그 교섭단체 간의 그 합의에 의해서 그렇죠. 이렇게 배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본인한테 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놓고 가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학재 의원의 탈당을 시작으로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연쇄 탈당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다른 의원님들의 탈당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에서 계속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좀 이렇게 저희 바른미래당을 흔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계 개편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 같은 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의원님들이 자리를 움직일 만한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학재 의원님이 좀 성급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 지금 다른 의원님들은 아직은 뭐 이렇게 한국당으로 뭐 다시 복당하시거나 그럴 기미는 보이진 않습니다. 이학재 의원이 뭐 당협위원장 신청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냐. 실제로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 배제를 통한 인적쇄신의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나름 김병준 위원장께서 어떤 그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나름 당을 쇄신하기 위한 노력은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본인은 그렇게 하셨지만 당내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아직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당은 이번 계기로 더 내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2월 달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굉장히 좀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